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뭐 요동치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봤는데 결혼을 고민을 하거나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게 사실 집이에요. 집, 우리나라. 맞아요. 대한민국이 집값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후배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집은 가능하면 사라. 대출을 껴서라도. 대출 껴서도 집을 살 수 있게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사야 돼요? 아유 또 들어오네 또. 아, 네. 아니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나 위험해.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뭐 계속 지금 조정기에 진입을 했다. 부동산은 뭐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금융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부동산도 조금은 단기 조정은 좀 받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비교할 수 있는 게 2008년도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대출 규제까지 갔는데 그러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꿋꿋하게 다 올라갔거든. 근데 이제 언제 무너졌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유동성 경색 상황이 짙어지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현금 압박 때문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서 바야흐로 부동산 시장이 한 4, 5년 조정받더라고. 지금이 그렇게까지 갈 거로 생각하진 않지만 최근에 금융시장에 나타난 현상들은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무리하게 집을 산 다주택자이거나 또 최근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매물화되면서 한 1년 이내 정도는 부동산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계속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환경이에요. 즉 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아니 요즘에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청바지 가격, 옷 가격은 더 싼 경우도 있다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집값이 훨씬 올라 있어요. 그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진 않는데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에 비하면 공급은 아직 충분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런 아파트나 이런 실물 위주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 집은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도 막 미분양도 많잖아요. 지방 같은 데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이거든요.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대략 한 60% 정도 되거든요.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핵심 주거 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금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신용경색 또 최근에 금융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하니까 주택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아직은 이 부동산 시장도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부동산 목돈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못하는 거네요? 근데 부동산도 보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집이지 아파트 이런 거지. 이제 이런 거는 요즘 대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단은 좀 소위 말하는 쌈짓돈 돈이 많아야 돼. 맞아.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나경 씨 혹시 리츠라고 들어봤어요? 리츠? 과자 이름이네. 아이 뭐야. 맨날 먹는 걸 좋아해. 아, 과자 이름?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가 줄여서 REITS에서 리츠라고 불러요. 돈을 투자를 하면 이 리츠 회사가 투자한 돈을 모아가지고 직접 부동산을 사고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월세 또 수익 이런 것들을 또 투자자에게 이렇게 또 안분해서
배당으로 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상장이 됐어. 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상장 리츠라고 얘기하는데 2019년도에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리츠 관련된 상품들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막 50% 가깝게 나기도 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요즘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해지다 보니까 이런 리츠의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리츠에서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 배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스터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리츠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 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뭐 리츠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 내지는 조금 챙겨봐야 될 점들은 이 리츠가 어느 업종에 투자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요즘에 조금 상대적으로 유망한 업종은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필요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경제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리츠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리츠 투자할 때 이 종목의 리츠가 어느 업종과 어느 부동산 섹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냥 오피스도 있고 또 뭐 5G 통신센터도 있고 심지어 뭐 양로원, 병원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상업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좀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책으로 읽고 막 찾아보려고 했으면은 아마 엄두도 안 났을 거예요. 이 얘기 말씀 들으니까 막 귀에 쏙쏙 꽂히네요. 근데 추가로 공부는 그래도 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려워.